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20만을 맞아서 20만 Q&A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딱 20만일 때 그 타이밍을 놓쳐서 좀 스르륵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숫자는 같이 축하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오늘 그래서 같이 지구분들과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도 샀습니다. 약간 급조한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따가 불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질문을 준비를 하고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리스트를 보니까 거의 중복이기도 하고 보통 예전과 달라진 저의 모습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어떤 게 달라졌는지 어떤 게 똑같은지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축하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인사말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다 했다기보다 앞으로 더 하고 싶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하는 인사말이라서 그 인사말에서 노력하느니 묵음이다, 되게 미래지향적인 인사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걸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몸무게, 저는 키는 166.6에서 8 정도라서 사실 밖에서는 7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몸무게는 SS 시즌, FW 시즌 다 다른데 여름에 좀 쩍 빠지는 편이고 겨울에 확 찌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겨울이라서 53, 4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추구 미상, 그리고 제가 입고 싶어하는 옷들이 조금 시크한 분위기를 내는 옷들이 많아서 49kg에서 50kg일 때의 저의 몸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처럼 약간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을 때 좀 더 인상이 좋다, 이때가 더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뭐 나야 좋지라는 심정으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살이 좀 찌니까 덜 아파요. 그리고 체력이 조금 더 충전이 되는 느낌이라서 그냥 추구미 살짝 포기하고 이 몸무게를 유지를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 내적 콤플렉스가 있나요? 외적, 내적 콤플렉스는 사실 콤플렉스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 뜯어보면 단점이 있고, 지금 당장 하더라도 뭐 지금 저 약간 아토피가 났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뭐 팔뚝살이 많다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면 뭔가 단점이 많겠지만 저는 그 단점을 굳이 콤플렉스라고 명명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별 생각이 없다가도 그거를 콤플렉스라고 말하면 그 점이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사는 동반자, 친구 이 정도로 생각하고 외적인 콤플렉스는 굳이 찾으려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찾지 않습니다. 몰라요. 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단점이 좀 예민한 부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자극에 조금 더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시각적인 자극이든 아니면 말에 대한 자극이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컴플렉스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자극을 나한테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를 다루는 방법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굳이 콤플렉스라고 명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투리가 들리는데 고향이 어디인가요? 저 근데 이게 고향 질문이 진짜 애매한 게, 제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7살 때 대구로 내려갔어요. 대구로 내려가서 학창시절 10대는 대구에서 보내고 학교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정도를 서울에서 살았고 10년을 대구에서 살았는데 사투리는 왜 계속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기 교육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특이하게 이번에 브랜드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분들이 거의 다 경상도 분들이에요. 공장도 경상도에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소통하면서 일 같이 하는 분도 울산 분이고, 다 그냥 경상도 분이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찾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꾸 네이티브 옆에서 제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네이티브화 돼서 다시 사투리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괜찮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MBTI가 무엇인가요? 저는 MBTI 말할 때마다 살짝 무서운데 사회화된 ENTP입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사회화된이라는 수식어가 꼭 필요한 MBTI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ENTP, 뭐 ESTP, ESTJ, ENTJ 이런 계열사 분들이 항상 이걸 붙이는데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저 물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잘 맞는 MBTI랑 안 맞는 MBTI가 궁금해요. 친구로서랑 이성일 때 따로요.
근데 저는 친구로서는 사실 안 맞는 MBTI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좀 더 시너지가 잘 난다 하는 MBTI는 여자 T.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줘야지 저는 알아듣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선은 지켜주는 그런 분들을 좋아하고, 아니면 아예 다른 라인으로 약간 상상력 풍부하고 이렇게 앵뿌삐 스타일들 있죠.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만나면 뭐 새로운 거 들고 와서 야야 이거 새로 나왔대 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스타일도 저랑은 시너지가 잘 맞는 것 같고, 저는 친구로서는 그분들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안 맞는 MBTI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맞는 이성 MBTI는 저는 이건 확고합니다. 남자는 무조건 F여야 돼요. 근데 요새는 제가 조금 내고를 해줘서 T60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저랑은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가 아예 애초부터 이성으로 못 느끼는 사이가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랑 사귀는 분들을 보면 E랑 F는 고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I도 선호를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막 이렇게 유튜브 하고 사업한다고 하고 뭐 맨날 이랬다 저랬다고 하고 뭐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당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E랑 F는 고정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바뀐 연애관 이상형이 있다면, 근데 예전에는 제가 물건을 살 때도 정말 내 스타일이고 여기에 완전 꽂혔으면 일단 사고 불편한 게 있어도 좀 참고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성 볼 때도 그 똑같은 논리로 그냥 내 스타일이면 내가 이 성격 모난 부분은 참아야 된다라고 계속 연애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적으로 내 스타일까지는 아닌데 자기 관리 잘하고 분위기도 좋고 또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한테 끌린다 하면 오히려 제 스타일인 사람보다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마음이 가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를 보는 것도 예전에는 막 무쌍이 좋고 코는 어때야 되고 피부는 어때야 되고 뭐 복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어깨가 좋고 팔뚝이 좋고 뭐 이렇게 분석적으로 좀 이상형을 정했다면, 요새는 눈, 코, 입은 진짜 정이치에만 있으면 되고 뭐 복근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대신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잘생기고 옷 잘 입어서 멋있다 이런 거보다는 좀 살아온 궤적이 멋있고 말하는 데서 좀 깊이가 느껴지고 뭐 아는 거 많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는데도 아는 척하지 않는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없다는 거 압니다. 없다는 거 아는데 이상형이니까 한번 언급은 해봤습니다. 10억 소유 총각 조세호 대 10억 빚 차은우. 저는 일단은 조세호님 같은 성격을 정말 선호하고요. 이 뒤에 있는 후자 차은우는 차은우인데 솔직히 뭐 드라마까지 찍을 정성을 들이지 않고도 솔로 지옥 같은 거 한번 나와도 10억 빚은 그래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차은우로 태어났으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을 텐데 이걸 다 날리고 빚을 만들어 왔다. 요거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몇 년에 걸쳐서 10억을 다 갚는다고 해도 20억 빚을 또 만들어 올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금이 10억이지 나중에 20억, 50억, 100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10억 소유 총각 조세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좋아요가 제일 많이 찍혔더라고요. 영상 편집이 너무 예쁜데 편집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나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제가 특별한 기술이 딱히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쓰는 툴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중에서 정말 기본 기술만 활용을 하고 있고, 요새는 진짜 자막 다는 거 외에는 화려하게 효과를 넣지도 않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오늘은 20만 Q&A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술보다는 애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창작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좀 제가 생각하는 기준까지는 무조건 퀄리티를 만들어낸 다음에 올리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업로드가 늦은 시간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디자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기획했던 영상 의도를 얼마나 잘 끌고 갈 수 있냐, 그 영상의 톤 앤 매너를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예로 들면, 오늘 같은 영상은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영상에서 4K로 찍거나 화려한 자막이 날아다니고 효과가 많으면 오히려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런 감성, 같이 뭐 축하하는 느낌, 그리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다 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려하게 편집을 했을 때 그 영상의 분위기나 기획 의도를 깨는 편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획 의도나 그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트렌디한 자막이라서 넣고 저 사람 했는데 예뻐 보이니까 넣고 이렇게 되면 양산형 유튜버가 되거나 그냥 작탕 산만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집 외주를 맡길 때 제가 하는 말 조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해주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드린 폰트 외에는 다른 폰트 사용하지 마세요, 한 가지 이상 컬러 넣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에 보면 특히 이거 편집 어떻게 했어요? 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는 편집이 아니었어요. 그거 다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좀 들면 최근에 제가 영상에 컬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게 뭐가 있냐면 접시가 있었는데 그 접시의 장점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좀 귀엽게 생긴 접시였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찍으니까 그 아기자기한 느낌이랑 그 나눠져 있는 그 특징이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식재료를 다 사서 그 제품의 장점을 더 높였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소개할 때도 그 제품을 말로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의 특장점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해서 잘 보여주는 것도 능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스타일링에서 신경을 쓰는 편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유럽에서 유명한 티를 설명한다 라고 했을 때 일부러 그런 식기류를 다 유럽 빈티지 제품으로 세팅을 해요. 그래서 주위 소품으로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편집은 거기서 그냥 얹어주는 것, 그 분위기에 맞는 폰트를 넣어서 마지막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채널이 막 화려한 효과를 사용하고 4K 카메라를 사용하고 다 세련되고 세팅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게 그 채널마다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주는 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크 채널이라면 기술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다른 부분들이 그 채널의 감성이나 개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근데 진짜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술보다는 톤앤매너나 느낌 이런 걸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 덕질 해본 적 있는지 궁금해요. 있다면 누군지도. 저는 덕질에 특화된 성격이라서 최대한 덕질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초의 덕질은 그 2PM의 옥태견 님이었고, 그리고 그분 덕분에 제가 재수길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또 재수할 때도 와일드반이라고 자컨이 있었어요. 또 그거 막 몰래 보고 인강 안 보고 이러다가 또 결과가 안 좋고, 근데 저는 항상 덕질을 하게 되면 현생을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덕질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요즘은 막 한 명을 덕질을 하기보다는 잡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대 잘하는 분들, 라이즈의 원빈님 사이렌 무대 보고 반했고, 또 키오프의 줄리님, 근데 그분은 약간 연고를 좋은 걸 쓰시는 것 같은데 내 연고리랑 좀 다르던데, 하여튼 무빙이 정말 달라요. 그 줄리님 좋아하고, 또 베이비몬스터의 아사, 그분은 성대를 또 좋은 걸 쓰셨던데 일본인인데 랩을 진짜 잘해요. 그리고 치키타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대 잘하시는 분들을 다 좋아하는 잡덕입니다. 그리고 덕질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유님의 추구미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궁금해요. 저의 요즘 추구미는 김나영님 채널에 많이 나오시는 그런 대표님들, 자기 공간이 있고 거기서 정말 감각적으로 사시는 대표님들이 저의 추구미인 것 같아요. 사실 스타일링, 메이크업 이런 거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사실 맨날 바뀌어서 그런 세세한 추구미는 없는 편이고, 아 저렇게 진짜 되고 싶다,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장기적인 추구미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갭이 크지만 이걸 10년을 제가 그 추구미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20대 때 저의 추구미가 커리어 우먼이었거든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아메리카노 들고 막 노트북 들고 팬시하게 막 빨리 걷는 그런 분들을 선호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일이 많은 사람이 되긴 했거든요. 뭐 어디 갈 때마다 편집해야 되니까 노트북 들고 가고, 커피 안 마시면 난 죽어야 되니까 커피 가끔 마시고, 뭐 이런 삶을 살게 됐는데 어찌됐건 이 추구미와의 갭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방향대로 제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다 보면 10년 뒤에는 뭐 어떻게 될지, 진짜 현실은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 궁금해요. 친한 친구와 그냥 지인, 동료를 나누는 방법이나 스스로를 지키면서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근데 제가 사실 막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약간 경계를 확실하게 둬서 이분들은 친구, 이분들은 동료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애초에 그렇게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놔둡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 뭐 지인 이런 것도 제가 굳이 구분을 짓지 않는 게 지인이었는데 되게 공통 관심사가 많고 계속 지내면 지낼수록 더 친해져서 진짜 친구의 단계까지 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친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관계를 딱 정립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스스로를 지키면서 소통하는 방법은 저는 저의 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 저를 까내리거나 막 장난치면서 서로 막 디스하면서 친해지는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막 그렇게 다가오면 저는 조금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서 화내기도 좀 그렇고 그냥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이거 좀 별로다 라는 선을 살짝 보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아 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해서 알아서 조절을 해주시면 잘 지내는 편이고 나는 선 여기까지라고 말했는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오면 저는 더 정확하게 선을 긋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른 분들한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좀 유심히 관찰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친해질 때. 그래서 포인트는 내가 먼저 그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친한 친구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도 굳이 제가 막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뭐 베프, 우리는 지인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편이에요. 100%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을 텐데 끝이 보이지 않는 막연함과 막막함의 감정을 이겨내는 방법이 궁금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지윤님만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진짜 사람의 성향은 다양하구나 라고 느꼈던 게 저는 이런 막연함과 막막함의 감정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답이 정해져 있고 그걸 외워서 똑같이 해라 이런 거보다 그냥 흰 도화지를 주고 네 맘대로 어떻게 해봐라 라는 상황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막연함과 막막함은 오히려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100% 잘 될 것이라는 확신 이런 확신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명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뭐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이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답을 찾지 않습니다. 뭐 예시를 사업으로 들면 지금의 저는 1이에요. 근데 제가 한 100까지 도달하고 싶어요. 근데 1에서 저는 100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1에서 2%가 되는 확률, 3%가 되는 확률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가요. 그러면 뭐 3%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럼 3%에서 5%가 되는 확률, 그리고 10%가 되는 확률 이렇게 있으면 10% 쪽으로 가고 그리고 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깎이는 시점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10%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5%랑 7%밖에 없어. 그러면 그나마 내가 손해를 덜 보는 7% 쪽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정답은 없고 내가 가는 게 뭐 맞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모든 상황에서 베스트를 선택을 했고 그게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저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시험이 아닌 이상 정말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닌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막 엄청 망한 적은 없거든요. 물론 뭐 50에서 40 떨어질 수도 있고 50에서 30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또 다른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내가 하는 판단이 맞나? 이게 최선의 선택이 맞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편이지 나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고 이게 정답이다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답을 찾으려고 한 적도 있어요. 나는 지금 1인데 100을 가려고 하니까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나는 그냥 재능이 없나 보다. 나는 뭐 해도 안 되는구나 자꾸 이런 것만 느껴져서 그냥 당장 2 되는 법. 당장 3 되는 법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70, 80까지는 가더라고요. 야미야미, 두더지 굴파기 이런 전략이 저랑은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좀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만 너무 축하드려요. 결혼과 출산에 대해 요즘 지윤님이 느끼고 있는 점, 생각 변화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제가 비혼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비혼주의자의 느낌이 나나 봐요. 저는 비혼주의자는 진짜 아니고 제가 5년 뒤를 생각했을 때 저는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유튜버로서는 사실 가정이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 가정을 이루고 육아를 하면서까지 내가 계속 유튜브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좀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일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 계속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대신 이건 정말 확실해요. 제가 아까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제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걸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일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도 좀 이렇게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행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결혼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결혼을 굳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계속 할 건데 거기 선택마다 계속 결혼이 누락된다. 그거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이 나의 행복과 더 가깝다는 뜻도 될 것 같아서 그럴 때는 그냥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막 출산 이런 거는 제가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영역이기도 하고 저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으나 뭔가 시기가 안 맞아서 제가 못하게 되면 그건 역시 내 삶이다라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조금 더 높이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결혼과 출산을 하면 안 되는 시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는 그때그때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거고 그 선택에서 결혼이 멀어진다면 그건 역시 나의 인생이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이 열려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특별한 선물 목록을 찾다가 알게 된 지유님, 요즘 관심 가는 제품군이나 이전에 비해 자주 찾게 되는 플랫폼 등이 있을까요? 요새는 근데 제가 제품을 셀렉도 해야 되지만 만들기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해외 유명한 편집샵들이 셀렉해놓은 브랜드 통해서 약간 파도 타면서 많이 디깅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최근에 들어간 편집샵은 텐저린 뉴욕이라고 편집샵이 있는데 여기 입점된 브랜드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품을 찾을 때 그냥 인터넷에서 찾거나 아니면 뭐 29cm나 뭐 다른 플랫폼에서 찾으면 어차피 뻔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감각 있는 지인한테 듣거나 오프라인에서 찾거나 아니면 핀터레스트에서 제품 검색을 해서 그 제품 브랜드명을 따온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그 공식 계정을 다 팔로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며칠 묵혀두면 그거랑 비슷한 무드의 브랜드를 많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메타의 알고리즘이. 그래서 저는 맨날 메타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그냥 저도 적극적으로 AI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안 알려진 브랜드들을 모으기만 하면 너무 마이너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 그때 조금 현재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대중성을 몇 방울 추가해서 짠 하고 내놓는 편입니다. 사업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관점이나 마인드셋이 있다면 궁금해요. 제가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건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내 맘대로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중간에 너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 사업하면서 육아하는 언니들한테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되는 일이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언니들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웬만하면 자기 인생이 되게 탄탄대로였대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시험 잘 봤고 자기가 준비한 만큼 그래도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좀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게 아예 안 되는 영역이 사업이랑 육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 말이 그냥 해탈하고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즐기지 않으면 이건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됐을 때 감사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빨리 해결이나 해라.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저의 태도 이런 게 가장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뀐 거는 제가 좀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그냥 보통 이상 잘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잘한다는 영역 자체도 더 넓게 보면 되게 좁은 영역이구나. 그래서 더 넓은 범위의 일을 해보고 나니까 아 나는 이 분야만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고 전반적으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돈 관리 방법.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제 소관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닌데 자꾸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저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알지 전체적으로 다 적용 가능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차피 제 소비 습관이나 제 그냥 기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절약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하는 영역이랑 투자하는 영역이랑 그 교집합을 많이 만들어서 그 교집합 때문에 절약이 되게 하자. 이게 제 소비법이고요. 단순 소비보다는 일단 샀으면 이거에 대한 원가라도 어떻게 뽑아내보자 해서 바로 생산을 돌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시드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투자를 해본 적이 있답니다. 근데 수익률이 진짜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실드가 없어지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장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재능으로 돈을 버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게 좀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부동산 쪽으로 좀 묶어둬서 내가 못 쓰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남는 돈에서 최대한 내가 재생산을 할 수 있게 돌리는 거. 저는 절약하는 방법보다 제가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재테크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근데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좀 계속 감사한 부분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분들, 구독자분들은 제가 하는 일에 남일인데 되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저의 편도 막 많이 들어주시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관심과 사랑을 줄 수가 있지? 이런 애정을 어떻게 줄 수 있지? 하면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는 연결이 돼 있다고 느낄 때 저는 뿌듯함을 느끼고 그때마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보람이 있다 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짜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은 초입니다. 제가 이거 꼭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여태껏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안녕! 여러분 진짜 안녕!